안녕하세요.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RS 17의 보험금융손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융손익의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IFRS 17의 적용 사례 15번을 함께 보면서 최대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금융손익이 무엇인지, 보험 상품에서 왜 금융손익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요. 보험 금융손익을 IFRS 17에서 어떠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적용 사례 15번으로 보험 금융손익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 금융손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이나 관련된 비용들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 손익은 보험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급한 돈을 뺀 금액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에서는 보험 요소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요소에서도 손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과 똑같은 금액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받은 후에 즉시 모든 보험금과 사업비가 지급되진 않겠죠. 나눠서 지급하거나 혹은 예상보다 빨리 혹은 늦게 발생할 수도 있고 보험료도 여러 시점에 나눠서 수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화폐의 시간 가치가 발생하고 변동하게 되죠. 또한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요소로 인해서 변경되는 보험 상품의 손익을 보험 금융 손익이라고 합니다. IFRS 17 문단 87에서는 보험금융손익의 정의에 대해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라고 정의합니다. 이자율, 환율,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금융요소와 그 변동으로 인해서 보험부채가 변동하고 그 변동이 다시 환입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보험계약에는 금융요소와는 다른 사고율, 사업비율, 해지율 등과 같은 보험요소도 있습니다. 이 둘이 회계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금융요소의 변동은 기타 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만 보험요소의 변동은 보험계약 마진이나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서의 보험금융손익 관련 문단들의 구조를 통해서 보험금융손익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앞 장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IFRS 17 문단 87에서는 보험금융손익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보험금융손익을 발생시키는 금융위험은 부록 A 용어의 정의에서 하나 이상의 특정 변수에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문단 B128에서는 특정 가격 변동에 기초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기대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88에서는 보험금융손익을 기간별로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8-1에서는 보험금융손익 효과를 모두 당기손익에만 반영하는 방식, 88-2에서는 보험금융손익 효과를 우선 OCI,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고 보험계약 집합의 생존 기간에 걸쳐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두 가지 배분 방식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단 B129에서는 포트폴리오별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문단 B130에서는 그렇다면 보험금융손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큰 원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배분해야 한다. 둘째로는 계약 집합의 종료 시점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배분된 금액은 0이 되어야 된다. 즉, 보험금융손익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 집합의 종료 시점에 해당 기타 포괄 손익이 잔액이 모두 상각되어서 없어져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보험금융손익을 기간별로 배분하는 방식, 즉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단 B131에서는 금융가정의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해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문단 B132-1에서는 금융가정의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B132-1에서의 가나 문단이 오늘 다룰 적용 사례 15A, 15B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 문단은 사례 15A와 연결되어 있고 단일룰로 배분하는 방식. 나 문단은 사례 15B와 연결되어 있고 기간별로 분리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제 적용 사례 15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 15에 포함된 가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회계모형 및 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첫째, 해당 계약은 사망지급금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서 사망지급금을 무시한다고 하고 있고요. 즉, 사례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투자 수익만 배분되는 계약의 형태를 예시로 하긴 했지만 투자 수익이 아닌 보험계약임을 가정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해당 계약은 직접 참가 특성을 가진 계약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역시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서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자산의 수익률하고 연동되는 형태지만 변동수수료 접근법, 즉 VFA 모형이 아닌 일반 모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는 앞서 기준서 문단 88을 설명하면서 회사는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에 우선 반영한 후에 상각해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방식, 그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었죠. 이 사례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한 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가정으로 고객에게 1,500의 보험료를 수취해서 3년 후에 지급하되 현재 시점에 추정한 3년 후 고객 지급 금액은 1,890이고 현재 가치는 1,420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1,500과 1,420의 차이만큼인 80만큼이 위험조정이나 보험계약 마진으로 반영이 돼야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특성과 관련된 가정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서 사례 15A에서는 만기에 자산 수익률이 94.54%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5.46%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상품. 사례 15B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에서 2%포인트만큼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상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장부가에게 이자를 불이하는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는 문단 132-1 가의 단일률 배분이나 나에서의 기간별 불이금액 기준 배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다음 페이지의 숫자를 통해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겠지만 두 상품은 실제 현금 흐름은 차이가 없고 각 기간별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후에 상각되는 손익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 사례 15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례에서는 보험료를 계약당 15씩 100계약 총 1,500의 보험료를 수취한다고 합니다.
이를 3년 동안 운용한 후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만기 2년 10% 채권에 우선 투자하고 2년 말 시점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3년 후에 재투자로 인해서 발생할 채권의 수익률은 아직은 모르지만 우선은 10%로 가정하였습니다. 앞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초 인식 시점의 장부 금액은 1420으로 가정하고 만기 시점의 지급 금액의 가치는 1890이기 때문에 매 기간 10%씩 이자를 불이한 금액은 1기간 말 기준 1562, 2기간 말 기준 1718입니다. 장부 금액에 불이되는 할인율과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오는 시장 이자율 10%가 같기 때문에 각 시점별 현행 가치는 장부 금액과 같고요. 장부 금액과 현행 가치 차이인 기타 포괄 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년 경과 후에 하나의 변수를 변동시킵니다. 바로 시장 이자율이 10%에서 5%로 하락하는 것이죠. 해당 시나리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의 변동, 즉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자체의 변동입니다. 회사는 이미 2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2년까지는 10%의 수익률이 유지가 되죠. 하지만 3년째 재투자했을 때는 10%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시점의 시장 이자율인 5%의 채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고객에게 지급될 최종 금액이 변동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할인율의 변동, 즉 현행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회사는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 시점에는 10%로 할인했지만 1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해당 시점에 변경된 시장 이자율인 5%로 할인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현재의 장부 금액에서 미래의 지급액까지 이동하는 경로 자체가 변동한다는 것. 이것이 사례 A와 B 차이를 만드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례 A의 경우에는 최종 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 징수하기 때문에 각 기간별로는 동일한 금액이 불이된다고 보는 거고요. 사례 B의 경우에는 각 기간별 운용 수익에서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각 기간별 운용 수익에 비례해서 장부 금액도 불이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수식으로 풀어보면 사례 A의 경우에는 1기간 말 기준 1562의 장부가액이 두 번의 동일률 불이를 통해서 1802가 되니까 이 기간 말에 장부가액은 1678이 되는 거고요. 사례 B의 경우에는 1기간 말 기준 1562의 장부가액이 매년 수익률에 비례해서 배분되니 이 기간 말 장부가액은 1718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장부금액에 불이되는 할인율과 시장 이자율의 차이 발생으로 인해서 기타 포괄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간 간 장부 금액의 변동은 단기 손익으로 반영이 되고요. 각 시점별 장부 금액과 현행 가치의 차이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앞서 표에서 설명한 사례 중에서 2년차, 3년차 부분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를 계약 판매 시점에 예상했을 때 일시점부터 각 시점별 장부가액은 1562, 1718, 1890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장표의 표를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례의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첫째, 파란색 삼각형 부분인 장부금액의 증가분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돼서 단기 손익에 반영된다는 것이고요. 둘째, 초록색 반원과 같은 장부금액과 현행 가치 차이는 기준서 문단 88에서 정의한 정책에 따라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했다가
문단 B130에 따라서 해당 기타 포괄 손익의 잔액은 0으로 수렴하도록 상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1기간이 경과한 후에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이 1890에서 1802로 감소가 되었고 시장 이자율 역시 10%에서 5%로 감소되었죠. 시장 이자율이 향후 기간 동안은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각 시점별을 예상 현행 가치 선을 다시 그려보면 보라색 선과 같습니다. 1기간 말 기준 장부 금액인 1562보다 현행 가치는 1635로 73의 증가가 발생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죠. 3기간 말에는 장부 금액과 현행 가치 모두 1802로 수렴하게 되면서 기타 포괄 손익도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부 금액이 이 1562에서 1802까지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 경로에 따라서 장부 금액이 이자가 불이되는 경로도 달라지고 장부 금액과 현행 가치 차이로 인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방식에 대해서 사례 15A에서는 유효 수익률법이라는 방식으로 이 주황색 면처럼 매 기간 동일하게 반영하고 사례 15B에서는 예상 불이익률법이라는 방식으로 보라색 면처럼 매 기간 불이익률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RS 17 기준서의 보험금융손익을 기준서 문단 구조와 사례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IFRS 17 기준서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회계기준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